원래 집필 당시에는 제목이 레 미제르, 비참함이었는데 나중에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엔 레 미제라블이 언제 처음 소개되었을까요? 그때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레 미제라블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되어 들어온 것은 1914년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는데요. 시인 최남선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불쌍한 사람들이란 원제를 살린 제목이었고요. 너 참 불쌍타라고 소개되었죠. 어린 시절에 접한 교과서나 동화책에서 본 이야기는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발장이 신부를 만나 개과천선했다라는 줄거리만 다룬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장발장이로 아는 사람도 많죠. 물론 장발장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책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거의 삶을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던 장발장은 운명의 여인 팡틴을 마주치고 죽음의 눈앞에 둔 이 팡틴은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하죠. 코제트가 맡겨진 곳은 테나르디에 부부가 운영하는 술집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팡틴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코제트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도 어린 코제트죠. 가엾은 코제트는 장발장을 만나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이 된 코제트는 청년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혁명의 바람에 휩싸여 도시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우스도 혁명의 앞장을 서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죠. 마리우스도 총을 맞고 의식을 잃지만 장발장이 구출해줍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업고 하수도를 통해 빠져나가는데요.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 소용돌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정말 풍부하고 생생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2400페이지의 5권 분량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글이 뮤지컬로 만들어지기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세트에 대한 설명이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 거예요. 게다가 레미제라블에서 앞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거리를 하나 뚫을 때마다 하수도는 팔을 하나 뻗친다. 옛날에 군주국은 23,300m의 하수도밖에 건설하지 않았었다. 나폴레옹은 숫자들은 신기하지만 4,804m, 루이 18세는 5,709m, 샤를 10세는 10,836m, 루이 필립은 89,020m, 1848년의 공화정부는 23,381m, 모든 정부는 75,000m를 건설, 모두에서 현재 226,610m, 즉 600리의 하수도가 건설되었다. 정말 디테일하지 않나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수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가 생긴 다음에 식수를 먹게 되니까 하수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디테일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읽고 두 손 두 발 정말 다 들었습니다. 파리 시내 하수구의 역사만 전체 5권 책 분량에서 10분의 1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왜 빅토르 비고가 이렇게 길게 파리 하수구의 역사를 썼느냐? 이 소설에서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등에 업고 하수도를 통해 도망치잖아요. 이 장면이 키포인트인데 이 장면의 이야기를 위해 파리가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 바로 그 순간까지 현재 파리의 하수도로 시스템, 그거를 이제 미터 단위로 일일이 다 기록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이 제가 총 5권짜리인데 2권을 보면 초반에 약 100페이지까지 워털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썼습니다. 역사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는데요. 왜 워털루 전쟁에 대해서 100페이지 넘게 글을 썼냐? 이게 바로 뭐냐면 마리우스 아버지가 전쟁에 대령으로 참전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그때 테나르디에가 전사자들의 시계와 반지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다가 우연히 마리우스 아버지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테나르디에가 운영하는 술집 이름이 뭐냐? 워털루의 상사에게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TMI의 투머치 터커인 거죠.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1796년에 감옥을 가는데 빵을 훔친 걸로는 5년형을 받았는데 4번 탈출을 시도해서 탈출할 때마다 3년씩 형을 받습니다. 그럼 12년을 더 받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에 또 가중치까지 받아서 총 19년을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20대였는데 빵을 훔치고 나오니까 그야말로 40대가 된 것이죠. 여담이지만 그가 옥살이했던 곳이 툴롱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정말 그 휴양지로 변해 있는 그런 곳인데 프랑스 도시 중에서 아마 한겨울에도 가장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즘 기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복역을 한 셈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걸어서 올라간 곳이 듀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바로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죠. 그가 마들렌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곳은 프랑스 북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까지 올라간 것이니까 정말 멀리 도망간 셈입니다. 그런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쫓겨나기 일쑤였던 장발장이 어떻게 막대한 부를 가진 자본가이자 시장이 되었을까요? 영화나 뮤지컬은 이 부분이 좀 축약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남몰래 몽트레유 슈르메르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왔을 때 마침 시청에 큰 불이 났다. 이 사나이는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어린아이 둘을 살려냈는데 이 아이들은 헌병대장의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통행증을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들렌 아저씨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흙구슬 제조법으로 장발장은 엄청난 자본가가 되는데요. 도망 다니려고 집을 3채를 갖게 되고요. 요즘 기준으로는 60억 좀 더 되는 돈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당한 자본가였던 셈이죠. 근데 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장발장은 진짜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1년에 그가 쓴 그 돈은 한 1,500프랑 정도? 이 돈을 정말 절약을 한 이유가 뭐냐? 코제트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아꼈다는 걸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준 은초따와 함께 코제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죠. 나는 벽난로 위에 있는 2자루의 촛대를 코제트에게 유증합니다. 그것들은 은이지만 나에겐 금이고 다이아몬드죠. 주인공 장발장이 1권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신지 아시나요? 113페이지에 나옵니다. 1권 주제가 팡틴인데 팡틴은 언제 나오냐? 220페이지에 처음 등장해요. 그럼 장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투마치 토커, 빅토르 위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리엘 주교와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왕당파라고 책에서 계속 언급되죠. 그의 아버지는 귀족이었는데 그의 집안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망한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주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교는 지금으로 치면 최소 도지사급의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몸을 돌려 느닷없이 말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는 웬 늙은이고 폐하. 미리엘 씨는 말했다. 폐하께서는 한 노인을 보고 계시었고 저는 한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황제는 바로 그날 저녁 추기경에게 사자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미리엘 씨는 디뉴의 주교로 임명되어 무척 놀랐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 게 아니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미리엘 신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으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주교로 발령 나자마자 한 일이 멋진 주교관과 아주 오래된 병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혁명에 참여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렸소. 권리에는 분노가 있는 것이오. 주교님, 권리의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요. 그야 어쨌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소. 미완성이긴 했지. 그러나 승부했소. 혁명은 모든 사회적 미주수를 끄집어냈소. 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온화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안하고 밝게 하였소. 레미제라블을 즐기고 싶다면 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를 지배했던 부르봉 왕가의 모습입니다. 이 루이 14, 15, 16세는 한 번의 왕위에 오르면 거의 평균적으로 50년씩을 하게 됩니다. 총 150년간을 루이 14, 15, 16세가 이끌게 되는데요. 이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 때에 와서 위기가 결국 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3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를 뺀 나머지는 다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당시 프랑스 사회는 성직자와 귀족이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들이 토지 40%를 소유했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8% 제3신분에는 농민, 노동자, 변호사, 의사, 부유한 상인들이 포함되는데요. 프랑스 혁명기에 그려진 이 당시 그림을 보면 제3신분의 사람들이 나머지 둘을 먹여 살리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에 드러냈는데요. 이 시대 귀족과 평민들의 갈등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보면 됩니다. 백작의 하인 피가로와 백작 부인의 하인 수잔나가 결혼하는 과정을 다루는데요. 백작의 바람기를 혼내고 골탕 먹이려고 하죠. 백작, 당신은 절대로 수잔나를 얻을 수 없어. 귀족의 신분, 부, 높은 지위, 품위, 그런 것들을 다 지녔다고 우쭐대지. 하지만 그처럼 다양한 특권을 위해 당신이 스스로 한 일이 대체 뭐가 있지? 세상에 태어나는 수고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모든 것을 누리지만 백작이 한 거라고는 귀족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다. 이 작품은 바로 신분 제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해줍니다. 이미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었던 시기였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자를 통해서 또 신분이 잘 드러나죠. 그리고 또 복장을 봐도 모자를 봐도 누가 높은 신분이고 누가 제3신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야 구식이야 이 구닥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반대편에선 신식이 너무 유치해 서로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된 말로 서로 디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안 없었던 의회를 다시 소집하게 됩니다. 국왕이 어떻게 세금 인상 협조를 제3신분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제3신분은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거나 의회를 닫지 말라는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제3신분 대표들이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으로 모여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프랑스 혁명의 길을 올리는 바로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혁명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프랑스는 언제나 주변 국가와 사이가 안 좋았지만 막상 프랑스 안에서 혁명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스페인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이쪽 지금 기본적으로 다 왕정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왕정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에 의한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되면 그쪽들도 다 불안하게 된 거예요. 도리어 이들은 프랑스 왕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전 유럽은 프랑스 혁명을 퍼뜨리려고 하는 쪽과 그것을 막고 과거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들 간의 또 싸움으로 또 번지게 되죠. 프랑스 혁명에 대한 교전이 외부로 번지게 되면서 안에서는 왕당파와 공화파로 싸우고 밖에서는 오스트리아, 영국이 프랑스를 향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신없던 상황, 이 상황을 하나씩 수습해 나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출신이 사실은 프랑스인지도 모호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중간에 있었던 그 섬에서 태어났고요. 이름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그의 성을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는데 이태리에서는 보나파르테라고 해서 이탈리아어로 발음하게 됩니다. 결코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프랑스 주류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799년 구테타를 일으켜서 완벽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제1통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빅토르 후고는 길고 긴 프랑스 혁명사에서 왜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도 잘 기억되지 않을 1832년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책이 1862년에 나오니까 3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럼 빅토르 휴고가 30대 때 벌어진 일이 1832년의 6월 봉기에 대한 일인데요. 아마 제가 대학생일 때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30년이 훌쩍 지난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빅토르 휴고도 저처럼 계속 생생하게 그때가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그때 희생당한 이들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이유가 있었어. 그 분노는 미래의 용서를 받는 것이요. 그 결과는 더 나은 세계요. 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프랑스 혁명 이후 더 나은 세계가 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그림은 1830년 그림, 1884년 그림인데요. 한쪽은 19세기 전반의 뜨거운 분위기를 담고 있다면 사회가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를 담은 그림은 바로 오른쪽 그림이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었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인물들이 쇠라의 그림에서 어디로 갔는지 볼까요? 우선 프랑스 혁명의 결실은 누가 가져갔죠? 건너편에 배 타고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가에서 자유롭게 옷을 벗고 있는 모습과 강아지를 데리고 나서 여유롭게 걷는 이 뿌띠 부르주아의 모습. 이 그림의 배경이 무슨 요일로 보이시나요? 이것은 주중입니다. 멀리 연기를 내뿜으며 가동하는 공장이 보이는데요. 주중 한낮에 남자들이 나와 있으면 뭘까요? 실직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긴장감들이 모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의 시차가 있지만 프랑스 혁명의 뜨거운 세계의 연장선이 그림 안에 교차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세라의 그림에는 혁명 이후 변화하는 프랑스 사회를 하나의 축소판처럼 집어넣고 그 뒤에 기차와 다리, 공장, 새로운 근대화의 풍경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있고 이 보울러라는 챙이 살짝 낮은 모자를 쓰고 누워있는 저 사람은 뿌띠 부르주아라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멀리 보트를 보시면 배를 젓고 있는 사람도 밀짚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소위 일하는 노동자 신분을 또 보여줄 수 있죠. 정말 이 그림에 많은 긴장감을 주는 모습은 이 배 위에 있는 삼색기죠. 프랑스 혁명의 깃발이 배를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물로 바뀌었다라는 이러니까란 분위기를 이 화가가 그림 속에서 그려 넣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혁명 이후 1860년을 전후해 갖고 파리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태어나게 됩니다. 파리는 원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중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도시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미줄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골목길로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도시 모습이었는데요. 이 낡은 건물들을 다 뜯고 없애면서 큰 길이 만들어지고 2차선 길이 8차선으로 넓혀지게 되죠.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골목길이 많으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대포가 지나가서 이제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길이 좁으면 이제 진입도 안 되고요. 길이 좁으니까 이 혁명군들이 쉽게 바리케이트를 계속 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